박재상 싸이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한 어머니가 차 안에서 살아가며 아기를 낡은 담요로 감싸고 추운 밤을 버티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의 지친 모습과 아기의 옅은 울음소리가 주차장에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박재상이 곧 보여줄 행동은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놀라게 할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2개의 쇼핑백을 들고 나온 후 그는 서늘한 바람이 주차장 주변 나무들을 살랑살랑 흔드는 것을 느꼈다. 재킷의 후드를 쓸어 올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도 여유를 잃지 않는 오랜 습관 덕분에 평소처럼 침착했다. 이날 그는 새로운 앨범 촬영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일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사러 나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고 있었다. 주차장, 계산대, 쇼핑카트를 밀며 보내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 그의 화려한 삶의 소란스러움을 잊게 해주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박재상은 주차장의 한 구석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먼 쪽 구석에 위치한 오래된 차량은 창문에 김이 서리고 내부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그는 주위를 살펴보던 중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옆으로 옮기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그 여성은 지친 표정과 함께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마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순간 박재상은 그녀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그 차량의 모든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여성은 마치 그 차가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계속해서 차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재상은 이 차가 그녀의 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몸서리쳤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마음을 울렸다. 도움을 주고자 결심한 박재상은 천천히 다가갔다. 놀라게 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순간 다른 쇼핑카트를 밀고 있던 여성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잠깐 그와 마주쳤다가 재빨리 피하자 그녀는 연락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박재상은 예의를 지키며 물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약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불신이 느껴졌다. 여성은 카트를 꽉 움켜쥐며 한 걸음 물러섰고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박재상은 더 이상 밀어붙이면 오히려 그녀가 멀어질까봐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차로 돌아가 문을 열고 몸을 숨겼다. 박재상은 멀리서 그녀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긴 창문 너머로 작은 아기의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 올라타면서도 그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의 그 구석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박재상은 눈을 감고 그 상황의 무게를 느낀 뒤 시동을 걸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본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재상은 다시 그 대형마트로 돌아갔다. 전날의 상황, 쇼핑카트를 밀던 여성의 모습, 그녀의 어깨에 어른지던 긴장감, 그리고 김이 낀 창문이 있는 오래된 차량, 이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그 상황이 그를 붙잡아 놓았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차를 주차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량은 여전히 그 구석에 그대로 있었고 창문은 흐릿하게 서 있었으며 몇몇 소지품이 보였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는 다시 그 여성을 보았다. 이번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박재상은 그녀가 비닐봉지를 트렁크에 넣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차에 탔을 때 박재상은 집에서 가져온 2가지 물건, 생수 한 병과 아직 포장이 풀리지 않은 새 담요를 챙겨갔다. 그는 어떤 제스처도 너무 노골적이면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은은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로 조용히 걸어가
담요와 생수를 차 보닛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와 몇 분간 기다렸다. 얼마 후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담요와 생수를 바라보며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눈은 누군가가 남긴 물건을 찾으려는 듯 고정되어 있었다. 박재상은 침묵 속에 그녀가 물건을 받아들이도록 공간을 줬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생수와 담요를 집어들었고 박재상은 그녀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했지만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다. 물건을 집은 후 그녀는 재빨리 차에 다시 탔고 문을 닫았다. 박재상은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떠나면서 뭔가를 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직 부족하다는 아쉬움에 마음이 복잡했다. 셋째 날, 박재상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멀리서 지친 얼굴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그녀가 차 근처에 다가왔을 때 다가가 부드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놀란 듯 멈춰서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제 생수랑 담요를 놓아두신 분이시죠? 괜찮으셨나요? 라고 말했다. 지친 눈빛 속에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였던 그녀는 왜 그러신 거죠?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제 당신을 받고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그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너무 집요하게 굴면 신뢰를 잃을까 걱정되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방해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덧붙이자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생수와 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한마디 한마디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거리를 존중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만약 원치 않으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때때로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이에요. 그녀는 즉각적인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듯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막체 돌아가려던 찰나 박재상은 차량 안에서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를 향해 멈춰 섰고 질문 없이 그쪽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듯 그녀는 급히 차 문을 열고 아기를 품에 안아 흔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박재상은 조심스럽게 혹시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분유, 기저귀 또는 다른 것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처음에는 거절하려는 듯 했지만 곧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다.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듯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 분유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작은 수용이 중요한 전환점임을 깨달았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말한 후 그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돌아올 때 그는 분유, 기저귀 그리고 물티슈 한 팩이 든 봉지를 들고 왔고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물건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작게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리며 물건들을 소중히 쥐었다. 아기를 다시 안으면서 박재상은 옆에서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게 이렇게 되어선 안 됐어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조용한 도움의 외침 같았다. 그 순간 박재상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머니와 아기의 이야기는 곧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의 삶도 바꿔 놓을 것이었다. 다음 날 박재상은 다시 주차장으로 갔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 느껴졌다. 그녀는 차 밖에 서서 아기를 품에 안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지친 표정과 함께 체념한 듯한 눈빛을 보였다. 박재상은 더 조심스레 다가가야겠다고 느꼈다.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는 조금은 경계심이 덜한 모습이었다. 다시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박재상은 살짝 미소 지으며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어제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정말
다정한 행동이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박재상은 용기를 내어 제가 잠시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으며 차 옆 보도의 자리를 가리켰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상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잠시 말없이 있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으시다면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민지라고 대답했다. 반갑습니다, 민지씨! 라고 박재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요? 민지는 아기를 바라보며 민수라고 답했다. 박재상은 따뜻하게 웃으며 민수라는 이름 정말 멋지네요. 아주 강한 느낌이에요 라고 칭찬했다. 그 칭찬에 민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이어서 박재상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도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기도 했고 힘들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몰랐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때론 도움을 받는 게 약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한 걸음이에요. 민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박재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난 신경 써요. 우리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민지의 눈동자는 잠시 동안 연약한 빛이 비쳤다. 그날 저녁 민지가 민수를 품에 안고 차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박재상은 몰래 주차장으로 돌아와 아기 사료, 기본 위생용품, 그리고 작은 장난감 몇 개가 든 봉지를 챙겨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들을 민지차 문 옆에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하자는 마음을 담은 송을씨 쪽지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물건들을 발견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장난감을 들고 위생용품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박재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민지는 박재상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주차장에서 그를 발견하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그가 남긴 봉지 중 하나를 들고 말했다. 박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혹시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다. 잠시 후 민지는 저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데 남편 집, 제 인생 모두를 잃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라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박재상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되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모든 건 남편 준호가 돌아가신 후 시작되었어요. 그 후 모든 게 무너졌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고백했다. 박재상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침착하지만 집중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예상보다도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느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민수를 꼭 안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일은 약 한 해 전 일이에요. 남편 준호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범한 밤이었어야 했는데 비극으로 변해버렸죠. 박재상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필요한 공간을 주었다. 민지는 한 줄기 눈물을 닦아내며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그가 고통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사라져 버렸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추스르려 했고 이어 그 후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생명보험금도 부족했고 청구서들은 쌓여만 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민수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박재상은 조심스럽게 혹시 아이를 빼앗으려 했나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은 제게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어쩌면 그 말에 일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모든 결정을 민수를 위해 내렸어요. 좋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기에 상황이 악화되는 걸 느끼자 남은 돈을 챙겨 채 올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잠시 후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흘렀다.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어느 날 한 고객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참지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설명하려 해도 매니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저를 해고해버렸어요. 박재상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을 감았다. 돈이 바닥나자 집도 내놓게 되었고 차가 저희 집이 됐어요. 민수가 항상 제 곁에 있어서 아무도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자비를 하며 살아왔어요. 민지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조용히 민수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속삭였다. 마음이 아파온 박재상은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지씨, 누구도 혼자서 이런 싸움을 치러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긴 침묵 후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단호하게 민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약속할게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분 후에 돌아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대답할 새도 없이 박재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그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고 두 사람의 삶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민지는 후방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며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재상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박재상은 전화를 들어 급히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민지에게 꼭 필요한 새 출발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20분이 지난 후 박재상은 여전히 엔진이 켜진 채로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낡은 차 안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소리를 듣자 머리를 들었다.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의 빛도 반짝였다. 박재상은 작은 봉투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봉투를 민지에게 보여주며 민지씨, 민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했어요. 작은 모텔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해요. 오늘 밤은 거기서 지내시고 내일은 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차에서 내리며 민수를 꼭 안고 봉투와 박재상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도움을 원치 않아요.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라고 주저하며 말했다. 박재상은 부드럽게 이건 도움이에요. 누구나 가끔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제발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지는 결국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모텔방 열쇠, 모텔 주소가 적힌 쪽지, 그리고 음식비로 쓸 몇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지는 복받은 듯한 느낌과 동시에 쑥스러움을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따뜻하게 웃으며 천만에요. 제가 같이 가서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할게요 라고 덧붙였다. 모텔 방은 소박했지만 민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넓은 침대, 깨끗한 시트, 그리고 작은 전용 욕실이 있었다. 따뜻한 옆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지는 조심스레 민수를 침대에 눕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기를 단단히 이불로 감싸주며 재우기 시작했다. 아기는 차 안에 시끄럽고 불편한 환경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민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자신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방 열쇠와 함께 건네받은 쪽지를 들여다보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라는 간단한 문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바깥에서 박재상은 민지를 모텔에 내려놓은 후 몇 분간 차 안에서 주위를 살폈다. 런던의 밤하늘 대신 서울의 어둠 속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민지의 삶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동안 겪은 부당함과 매일의 고난,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안전한 밤이나 약간의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민지와 민수가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전화를 든 박재상은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큰 일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혼잣말을 하며 가까운 친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도 이렇게 큰 고통을 혼자 겪어서는 안 된다. 한편 모텔방 안에서 민지는 민수를 편안하게 눕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잠들기 전 조용히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라고 중얼거렸다. 바깥에서는 박재상이 중요한 전화를 마친 후 불빛이 켜진 모텔을 멀리서 바라보며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지와 민수에게 합당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박재상은 일찍 일어나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그는 밤새 여러 통의 전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민지와 민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첫 번째로 그가 찾은 곳은 오랫동안 후원해온 서울의 한 지역 사회센터였다. 그곳에서 박재상은 센터장과 민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 씨는 임시 거주지와 사회복지 지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자리도 필요해요. 그녀는 강하지만 힘든 굴레에 갇혀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이해심 어린 미소로 몇 주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드리고 사회복지사와 연결해드리며 일부 취업 기회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재상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민지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후원금도 아낌없이 전달했다. 그 후 오후 박재상은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박재상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다.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라며 박재상은 쇼핑백들을 건넸다. 그 안에는 민지와 민수를 위한 새 옷과 기본 위생용품 세트가 들어 있었다. 감동한 민지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고개를 저으며 감사는 필요 없어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민수는 박재상이 차에 두고 온 장난감 중 하나로 놀기 시작했다. 함께 앉아 박재상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지 씨, 민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임시 주거지를 찾았어요. 여기서는 몇 주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당신이 편하신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몇몇 취업 기회도 알아봤습니다. 민지는 믿기 힘들어하며 누군가가 자신과 민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재상은 잠시 생각한 후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민지를 지역 사회센터로 데려갔고 센터장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센터는 소박하지만 아늑했고 깨끗한 방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민지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아 그곳에서 자신과 민수가 지낼 수 있는 침대와 민수를 위한 아기 침대를 보게 되었다.
방을 둘러보며 눈물이 고여오는 민지는 이게 제게 어떤 의미인지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제 보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과 민수만 잘 챙기세요.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격려했다. 그날 밤 민지는 민수를 새 아기 침대에 눕히면서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바깥에서 박재상은 센터장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하며 민지 씨가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회가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센터장의 따뜻한 미소가 그 말을 증명해 주었고 박재상은 당신은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못한 기회를 받았어요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센터를 떠나며 박재상은 불이 켜진 센터 건물을 뒤돌아보며 이제 시작점은 마련됐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사회센터와 박재상의 인맥 덕분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간제 접수원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첫 출근 날 박재상은 민지를 사무실 문 앞까지 배웅하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다. 민지는 긴장했지만 동료들과 이해심 많은 매니저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대한 작은 칭찬들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삶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민수에게 방문하는 것을 허락한 어려운 결정을 박재상에게 털어놓았다. 정말 힘들지만 제 방식대로 민수를 만나게 했어요 라고 민지는 말했다. 박재상은 당신이 그렇게 용감하게 선택했다는 건 당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민지는 작은 아파트의 바닥에서 민수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확신 속에서 말이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민지는 박재상을 바라보며 언젠가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을 꼭 갚을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상은 고개를 저으며 민지 씨, 당신이 민수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미 큰 보답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다. 민지의 미소는 점점 커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진지함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고 싶어요.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야말로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박재상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서울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민지 씨의 인생을 바꿨을 뿐 아니라 자신 역시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한편 민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민수를 침대에 눕히고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도전은 있겠지만 이제는 용기와 희망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 장은 이미 희망적으로 펼쳐질 것이며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이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오삼미니